해결료 공학 및 실험 세 번째 강의입니다. 지난 시간에 뉴클리어 피션까지 했었죠. 뭐 발견하자마자 원자폭탄부터 만들었다 그런 얘기 했었고, 그러고 뭐 한 8년쯤 지나갖고 갑자기 미국 대통령이 뭔 생각을 했는지 아톰 스포 피스 해가지고 원자력 기술 나눠줬는데, 나중에 여러 국가들이 그거 가지고 원자폭탄 만들었다 뭐 그런 얘기까지 했던 것 같네요. 그리고 뭐 뉴클리어 웨폰 스테이트, 유엔에서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그런 다섯 개 국가가 있는데, 이게 보면은 뭐 프랑스하고 중국은 상대적으로 좀 늦게 핵무장을 했는데, 어쨌든 나중에 핵국으로 인정을 뭐 받았다. 약간 그런 국제 정치 사회의 그런 이중잣 대 그런 얘기도 좀 했습니다. 제가 이제 어제 그 미처 못한 얘기가 원자폭탄 개수 얘기를 좀 못했는데, 이 넘버 오브 워헤즈 보시면은 미국이 1945년에 시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급격하게 증가를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60년대, 70년대 쭉 올라가서 70년대 되기 전이네요. 한 60년대쯤에서 한 3만 개 정도에서 이렇게 피크를 이루고, 그 뒤로는 이렇게 스멀스멀 줄다가 이 1990년대 직전 요쯤부터 이렇게 확 줄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요때 이제 1989년에 그 소비에트 연방이 해체가 되고 그 냉전이 종식이 되면서, 아마 신생 러시아 혹은 뭐 독립국가 연합 뭐 이런 거하고 이제 좀 합의가 잘 돼서 음, 군축을 통해서 좀 줄어드는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소비에트 같은 경우에는 49년쯤에 무장을 했는데, 그 뒤로 이렇게 천천히 늘다가 60년대, 70년대, 80년대 이때 엄청나게 이렇게 느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최대 4만까지 갔었네요. 네, 마찬가지로 이제 함께 군축을 한 것 같고, 현재는 보면 두 국가가 5천 개 정도를 가지고 있는 걸로 이렇게 나옵니다. 뭐 5천 개나 4만 개나 그 컨시퀀스라 그래야 되나? 전쟁 났을 때 어떻게 될지는 사실 같죠. 네, 같은데 뭐 그래도 4만 개보다는 5천 개가 좋은 거니까. 네, 뭐 어떤 상황의 임프로브먼트, 약간 발전은 있다. 근데 뭐 본질은 그렇게 대단히 달라지진 않았다. 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자, 오늘은 Y 피션을 할 차례입니다. 그래서 그 왜 우리가 핵 융합이 아니라 핵 분열을 활용하는지에 대한 답인데요. 여기 보면 Because of the Atomic Structure 돼 있는데, 이게 쉽게 얘기해서 뭐냐면은 핵 융합은 그 일어나기가 힘들어요. 핵 분열은 일으키기가 쉽고. 그러니까 지금 아마 이 표를 처음 보시는 분은 사실 있으면 안 되는데, 원자력 전공하는 분은 이 표를 처음 보는 분을 위해 설명을 드리면, 이 Y축이 바인딩 에너지 퍼 뉴클레온이거든요. 그러니까 핵자당 결합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결합 에너지라는 거는 결국 그 매스 디펙트 때문인 거거든요. 이게 프로톤하고 뉴트론이 하나하나 질량을 재면은 이게 제일 그때 무겁게 나오거든요. 네, 같은 입자가 시시때때로 질량이 다르다는 게 처음에 좀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이었어요. 저 같은 경우 개인적으로 공부할 때. 아니 세상에 입자라는 거는 아니 MP, MN 이거 정의돼 있는 거잖아. 근데 얘네를 우리가 그 원자 핵 안에서 발견하면은 더 가벼워요. 가벼워. 그러니까 하나하나는 못 재, 우리가. 원자 핵 안에 양성자, 중성자가 들어있는데 얘네 하나하나의 질량이 어떻게 되는지는 측정하기가 불가능할 거예요. 아마도 뭐 제가 모르는 뭐 신기술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불가능할 건데, 얘네를 총체적으로 재가지고 그 Z개의 MP와 뭐 캐피탈 N개의 MN을 이렇게 하면은 이게 그 핵의 질량이 딱 돼야 되잖아요. 그죠? M, 뭐, 뉴클레우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거 이렇게 안 됩니다. 이렇게 안 되고, 얘네를 더한 게 얘보다 커요. 커. 그러니까 핵 안에서는 양성자하고 중성자가 아마도 둘 다 가벼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질량 보존된다고 배우지 않습니까? 현 물리에서. 질량 보존이 깨진 거지. 질량 보존이 깨진 거고.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설명하느냐. 이
매스 디펙트만큼이 이제 에너지로 변환이 돼가지고 바깥으로 나갔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그러니까 그 말은 우리가 나중에 얘네를 저기 Z계의 프로톤과 N계의 뉴트론으로 분리를 하려고 그러면은 그 에너지를 줘야 되는 겁니다. 그 에너지를 줘야 얘네가 분리가 되는 거예요. 얘네를 에너지를 줘서 얘네를 우리가 프리 뉴트론으로 이렇게 분리를 하잖아요. 그러면 얘네가 약간 무거워진다는 겁니다. 놀랍죠? 네, 굉장히 무거워. 같은 논리를 쓰면 어떻게 돼요? 이게 뭐 어떻게 말로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뭐 인간을 예로 들면 인간이 지구 중력에 묶여 있으면 약간 가벼워지나? 뭐 이렇게 프리 스페이스로 나가면 어? 저기 약간 더 무거워지나? 막 이런 느낌이죠. 예, 굉장히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중성자 양성자라고 하고 지구가 핵이라고 하면 인간이 그 지구 안에 들어갔을 때 하고 이제 지구에서 멀리 떨어져서 이제 그 중력 영향이 없는 데로 갔을 때 하고 질량이 다르다 뭐 이런 걸로 느끼잖아요. 근데 그래서는 안 되죠. 아니 뭐 무게야 다르겠죠. 무게야 이거는 뭐 저기 중력장의 세기를 곱한 거니까 질량에다가. 근데 질량이라는 거는 중력이 있든 없든 항상 그 상수해야 되는 건데 아무튼 비율을 드니까 오히려 더 헷갈리실 수도 있는 것 같은데 결론은 그 이제 매스 디펙트라는 거지. 이 매스 디펙트라는 거는 팩트인 거니까 팩트. 이거는 팩트. 우리가 사이언티픽하게 우리가 관찰한 팩트인 거니까. 그래서 이거 어떻게 보면은 처음에는 추론이었을 거 아니에요. 추론이었을 건데 나중에 뭘 발견합니까? 이 핵분열을 발견하잖아. 핵분열 하니까 막대한 에너지가 나오는 걸 우리가 측정을 했죠. 에너지가 나오는구나. 핵이 두 개로 쪼개졌고 예, 쪼개져서 뭐 이렇게 요거 하나가 나오는데 막대한 에너지가 나오는 걸 보고서 아 그러면은 맞죠. 이게 어떻게 맞냐면은 핵자당 결합 에너지가 늘어나잖아요. 여기 보면은 FE56 오른쪽만 놓고 얘기하면은 이 밑에가 지금 X축이 넘버 오브 뉴클레온스 인 뉴클레우스니까 이게 A거든요. A는 Z 더하기 N이잖아요. 자, 그래서 증가하면은 이게 핵이 커져요. 핵이 커지면 핵이 반지름이 커지죠. 핵이 반지름이 커지면은 핵자 간 결합이 약해져요. 평균 결합이 약해져요. 핵자 간 평균 결합이 약해져.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앞쪽에 여기 이렇게 간단한 요 공식이 있잖아요. 포뮬라가. 네, 보면은 요 A 값이 커지면은 이 R이 계속 커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핵력이라는 거는 거의 이제 이 아주 좁은 범위에서만 유효한 힘이 있거든요. 핵자가 서로를 끌어당기는 힘. 근데 이게 만약에 중력처럼 무한대까지 작용을 하게 되면 이 힘이 전자기력을 이길 정도로 세기 때문에 모든 핵자가 다 합쳐질 거야. 그러면 온 지구가 하나의 핵이 되겠지.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인지 모르겠지만 그 핵력에 그냥 핵력이 존재한다는 건 좀 부정하기 어렵고 왜냐면 프로톤이 굉장히 작은 그 베리 스몰 뉴클레스 안에 프로톤이 뭉쳐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프로톤이 이 플러스로 차징이 돼 있다 이거는 거의 업무버블 팩트잖아요, 그죠? 근데 걔네가 이렇게 좁은 공간에 들어있는데 서로 도망 안 가고 묶여 있다라는 것만 해도 얘네 이 핵자를 묶어주는 뭔가의 힘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얘네가 이게 핵 안에 핵자가 여러 개가 결합이 돼 있는데 이 핵자의 개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게 R이 커지니까 이 바깥쪽에 있는 애들끼리는 서로를 굉장히 멀게 느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평균적인 결합의 강도는 좀 약한 거죠. 그래서 이게 핵 안에 있는 하나의 핵자에 다른 모든 핵자가 이렇게 힘을 작용하고 있는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핵 안에서 하나의 핵자에 다른 핵자들이 이렇게 조금 멀게 배치되게 된다. R이 커졌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평균적인 결합 에너지는 내려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딘가에 이제 옵티멈 포인트가 있을 건데 그 옵티멈 포인트가 우리가 측정을 해보니까 FE56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FE56까지는 핵자가 늘어나면서 오히려 얘네가 더 이렇게 평균적인 결합이 계속 세져요. 왜냐하면 핵자 하나에 작용하는 그 여러 이렇게 핵자들의 힘이 이 핵자 개수가 늘어나니까 조금씩 늘어나는 거지. 근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핵자가 너무 많아져서 R이 좀 커져가지고 오히려 이걸 보탰을 때 이 평균적인 결합의 세기가 강해지는 것보다 크기가 커져가지고 약해지는 텀이 더 도미넌트 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피션이 일어나게 되면은 우라늄 235가 우라늄 236이 됐다가 중성자 하나 먹어야 핵분열 하잖아요.
얘가 반으로 쪼개져서 이제 뭐 118, 46 이렇게 돼야 되는데 실제로는 이렇게 반반씩 쪼개지진 않고 어시메트릭 피션이라 그래가지고 이게 약간 비대칭으로 찢어져요. 그래서 질량이 한 뭐 90에서 110 사이, 뭐 130에서 140 사이 뭐 이런 식으로 찢어지거든요. 예, 어시메트릭하게 조각이. 이게 왜 이렇게 찢어지냐고 물어보면 제가 드릴 말씀이 없는데 그냥 그 관찰을 나중에 이제 사용 후 해결료를 뜯어가지고 안에 생긴 사용 후 그 뭐냐 핵분열 생성물 가지고 이렇게 측정을 해보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얘들이 많이 나오더라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너무 작기 때문에 관찰할 수 없는 핵 내부에 어떤 구조가 있을 거고 그런 구조가 이런 식으로 찢어지는 거를 유도하겠죠. 추정입니다, 추정. 자, 그래서 이 핵재단 결합 에너지가 조금 낮은데 핵재단 결합 에너지가 조금 높은 거 두 개로 이렇게 바뀌잖아요. 그럼 이 갭과 이 갭에다가 여기다 곱하기 얘의 A, 이 어떤 얘 여기다 곱하기 얘의 A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핵자당 에너지니까 요거 두 개 더하면 그만큼이 이제 핵분열 에너지가 되는데 이게 거의 항상 200 MeV 정도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는 뭐 207 MeV, 212 MeV 이래요. 근데 이 중에 그 뭐 7 MeV나 12 MeV를 뉴트리노가 가지고 나간다 이거야. 12까지는 안 되겠다. 한 5 내지 7 MeV 정도 될 것 같은데 뉴트리노가 뭔지 또 설명하면 한참 길어지니까 그러니까 그냥 핵이 어떤 쪼개지거나 이런 반응 같은 걸 할 때 그러니까 뭐 n이 p 더하기 2가 된다든지 뭐 p가 n 더하기 2 플러스가 된다든지 뭐 이런 류의 반응이 일어날 때 여기에 이제 다 그 뉴트리노, 안티뉴트리노 이런 것들이 이제 인볼브 합니다. 근데 얘네가 뉴트리노 질량이 완전 0으로 결론이 났던가 아무튼 거의 질량이 0이고 인터랙션을 거의 안 해요 재료하고. 그래서 얘네는 거의 관통하는 애들이거든요. 그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구에서 들어오면 지구 뚫고 그냥 나가는 애들 이렇게 아무 반응도 안 하고. 그러니까 원자로에서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이 뉴트리노는 자기 에너지 가지고 원자로를 떠나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원자로 같은 작은 그러니까 지구적인 관점에서 보면 원자로는 작잖아. 여기서 뉴트리노는 그냥 팡 하고 이렇게 날아간다 이겁니다. 인터랙션 안 해. 뭐 이거 방사선인데 원자로 떠나면 말이 안 되지 않나요? 그러는데 뉴트리노는 그런 거 없습니다. 어차피 질량 사실상 0이고 그냥 지구를 한 번에 관통하면서 아무 인터랙션도 안 할 정도의 그런 애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휙 하고 떠나버리고. 아무튼 그래서 좀 가지고 나가서 유실되는 에너지가 있는데 그걸 빼면 대략 200 MeV가 된다 이겁니다. 자, 아시겠죠? 그래서 이 그래프 보는 법. 수소를 핵융합을 해가지고 철까지 끌어올려도 우리가 에너지를 벌 수가 있고 우라늄을 핵 분열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상대적으로 가벼운 피션 프래그먼트로 찢어도 거기서 에너지를 벌 수가 있습니다. 철은 어떨까요? 철 가지고 적어도 우리 인류가 아는 지식 범주 내에서 철은 진짜 쓸모가 없죠. 무쓸모입니다. 얘는 뭐 핵분열이고 뭐고 그냥 내가 제일 단단해 이런 거기 때문에 그냥 찢을 수도 없고 뭐 더 이상 핵융합할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자, 얘기가 좀 샜는데 뭐 아무튼 이런 거 알아두면 뭐 좋은 얘기죠. 이 핵융합을 하려면은 여기 있는 애들의 이제 핵을 결합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하다못해 뭐 중수소 가지고 할까요? 중수소만 해도 DD 해가지고 뭐 헬륨을 만든다. 그러면 이게 이렇게 잠깐만 1, 2, 1, 2, 2, 4 이렇게 되잖아요. 이 생각해봐요. 이거 얘 프로톤 하나 있죠? 얘 프로톤 하나 있죠? 얘가 결합하려면은 이 전기적 반발력을 일렉트로스태틱 리펄시브 폴스를 극복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극복. 이거 극복을 누구 돈으로 하겠습니까? 우리 돈으로 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에너지를 줘야 됩니다. 에너지를 줘야 얘네가 어거지로 합쳐져. 그래야 우리가 에너지를 좀 뽑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 반응마다 다른데 아마 핵융합에서 나올 수 있는 게 반응당 에너지가 한 17.6 MeV 이렇게 얘기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DD 반응은 그거보다도 내가 알기로 좀 낮은데 저는 핵융합에 그렇게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면 제 살아생전에는 상업용 운전하는 걸 못 볼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아무튼 이 핵반응당 에너지가 17.6메브밖에 안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바인딩 에너지 퍼 뉴클레온 변화는 커요. 이걸 우리가 융합을 시켰을 때. 자, 봐요. 여기 보면은 이 4헬륨이 유독 안정합니다. 4헬륨이. 그래서 우리가 여기 수소, 중수소 뭐 이런 거를 활용해 가지고 요 헬륨을 만들면 핵자당으로는 많이 벌어요. 근데 이게 핵자가 몇 개입니까? 두 개잖아. 그러니까 이게 뭐 남는 게 얼마 없는 거죠. 이걸 해봐야. 근데 여기는 이 U235를 쪼개게 되면은 뭐 여기 찢어지면은
이걸로는 뭐 1매부 정도밖에 안 남지. 근데 핵자가 200개잖아. 그러니까 대충 곱하면 200매부가 넘게 남는 겁니다. 아시겠죠? 왜 피션이냐고? 왜 피션이냐? 핵융합 시키려고 그러면 일단 우리가 에너지를 왕창 집어넣어서 핵융합을 시켜야 되고, 핵분열은 어떻습니까? 중성자 나오면 중성자를 슬로잉 다운만 시키면 되잖아. 감속시켜서 느리게 만들면 자동으로 우라늄이 먹어가지고 핵분열 일으키니까 그냥 자동으로 찢어지는데, 얘네는 우리가 에너지 줘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핵반응 하나당 얘는 기껏해야 뭐 17매부 요거 뺀다고 그러고 있는데, 여기는 하나마다 200매부씩 빼니까 이게 비교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사람들이 흔히 착각하는 게 핵융합이 핵분열보다 좋은 에너지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아직 구현이 안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핵 분열이 핵융합보다 훨씬 좋은 에너지이기 때문에 구현이 가능했던 거예요. 핵융합이 뭐 어떤 밝은 미래를 가지고 있는지 저로선 짐작하기 어려운데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비전공자 일반인 분들은 그걸 상상할 수조차 없어요. 그러니까 특히나 이 재료적 문제가 심각합니다. 재료적 문제라는 건요, 많은 경우에 극복 가능하긴 한데 그 중에 일부분은 그냥 아예 불가능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이 불가능이라는 건 인류의 현재 기술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인류의 현재 기술이 좋아질 수도 있지. 그러면 그때 얘기해야 되잖아. 근데 이제 그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일단 재료적 문제라는 건 그래. 그리고 재료라는 건 어떻게 보면 이건 우주적 특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우주가 그런 거야. 그걸 우리가 불평할 수 없어. 1500도 되면 철이 녹는 건 그냥 그 우주가 그런 겁니다. 그걸 우리가 철 녹는 점 15,000도로 해주세요. 그렇게 안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핵융합을 재료적 관점에서 보는 사람은 핵융합로에 대해서 저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원자력계가 있는데 원자력계 사람들이 이제 세부 전공이 되게 많잖아요. 예, 뭐 이렇게 많이 있다고 쳐요. 그 중에서 이제 원자력 재료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중에 극히 일부는 저처럼 해결료를 하고 대부분은 일반 원자력 재료를 하겠죠. 근데 이제 이 사람들한테 예를 들어서 여기가 핵융합이라고 할까요? 핵융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으면은 대부분 사람들이 거의 코멘트를 거부할 거야. 그냥 왜? 다른 뭐 어떤 분야의 원자력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핵융합을 어떻게 생각하는 것보다도 재료 쪽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부정적입니다. 저의 경험에 따르면. 어, 살아 생전에 한 명도 못 만나본 정도의 수준. 예, 핵융합로가 잘 될 거다. 긍정적인 사람을. 그 말은 뭐냐면 그만큼 핵융합로의 설계가 아직 초보적인 수준이고 재료적인 문제를 어떤 긍정할 만한 해답을 주고 있지 못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냥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게 재료적으로 버틸 리가 없는데? 라는 느낌이 드는 정도 수준에서 지금 아직 기술이 머물러 있다는 거죠. 이거를 극복을 아까 제가 가능한 부분도 있다고 했잖아요. 대부분 이걸 어떻게 극복하냐면 이거 돈으로 극복합니다. 돈으로 극복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핵융합로로 버는 돈보다 핵융합로에 쓰는 돈이 더 많아지는 거죠. 지금도 저는 그런 상태라고 확신을 하고 아마 꽤 오랜 기간 그 상태를 벗어나지 못할 거예요. 제 추정은 100년에서 1000년입니다. 이 사이 어딘가에는 해결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최소 100년은 걸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금속 해결료 쪽으로 관심을 돌린 이유가 그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산화물 해결료를 이렇게 한다는 거는 이거는 지금 당장 가능한 그걸 한 거야. 그때 당시에 1950년대 당시에 세계에서 원자로 처음 개발할 때 원자로로 하면 안 되지. 원자로는 1940년대에 처음 개발된 거고 원자력 발전소를 처음 할 때 당장 문제를 해결하고 싶으니까 이 산화물 해결료로 갔던 겁니다. 근데 그 이후로 기술이 충분히 발전해서 지금은 금속 해결료로 이 산화물 해결료를 재처리할 기술이 충분히 있어요. 그냥 만들면 좀 되는 수준? 근데 여러 가지 이제 뭐 정치적 문제 때문에 안 되고 있는 건데. 근데 이거를 저는 이제 브릿지로 보는 거죠. 브릿지로 보는 거야. 다리로. 어떤 다리로? 핵 분열에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경수로에서 이 고속 증식로를 거쳐가지고 그러면 이게 나중에 언젠가 먼 미래에 모르겠어.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기술이 나와서 이제 핵융합로가 상용으로 돌아가게 되는 그런 미래까지 이어줄 그 기간 동안 인류를 버티게 해줄 그런 에너지원으로 이제 본 거죠. 이거를 이제 무슨 석탄으로 할 거냐, 가스로 할 거냐, 아니면은 재생으로 할 거냐, 뭐 이제 이런 이슈들이 있는데 이거 얘기하면 끝이 없으니까 제가 얘기 안 할 건데 저는 뭐 결론적으로 석탄, 가스, 재생 다 이런 거 하면은
하면은 뭐 지구가 깨끗해지고 좋겠죠. 인류 문명이 멸망하고 이러면은 지구가 깨끗해지겠지 뭐. 지금 인류 인구가 80억이잖아요. 뭐 이게 한 10분의 1 토막 나겠지 뭐. 그러니까 이게 제노사이드라고 인종학살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그 과학기술력 우습게 보시면 안 되는 게 지금 이 지구의 인구 80억은 순전히 과학기술력으로 지탱되는 거거든요. 정확히 얘기하면 과학기술력 밑에 이 농학기술하고 의학기술 있는데 사실은 이것도 공학이 떠받치고 있는 거야. 왜냐면 농학이라는 게 결국 비료하고 뭐 농기구하고 이런 거잖아요. 물론 뭐 그건 농학으로 따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결국은 농공학이거든. 그것도 농공학인 거고 의학도 마찬가지예요. 일단 무슨 그 세니타이제이션 위생이나 이런 상하수도 구별 이런 거 된 다음에 뭐 병을 고치고 이런 게 의미가 있는 거야. 평균 수명 관점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공학이 무너져서 그 토목공학이 영어로 시빌 엔지니어링이잖아요. 시빌라이제이션에서 온 거거든, 내가 봤을 때. 토목공학이야말로 이 시빌라이제이션, 문명의 근간이 되는 공학인 거지. 그러니까 말 그대로 시빌 엔지니어링인 거야. 시빌 엔지니어링이 없으면 시빌라이제이션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잊으시면 안 돼요. 이 80억 인구가 뭔가 이 사회가 뻘짓을 해가지고 석탄가스 재생 이런 거에만 의존하다가 이 대용량 에너지원인 원전 기술 이런 게 상실되고 이러면 그냥 뭐 다 죽는 거지. 그러면은 꼭 사람을 총칼로 죽여야 이게 학살인가? 여러분들 그거 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잘 생각하셔야 돼. 예. 아프리카 같은 데 신생아들 많이 태어나잖아. 엄청나게 굶어 죽거든. 왜 굶어 죽어? 나라에 원자력 발전소 없어서 그래요, 진짜. 단순하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사실 뭐 학교 다닐 때 보면 다들 공부에 관심 없잖아요. 이게 이 원인과 결과를 사람들이 공부를 잘 안 한다고. 인류가 왜 지금 잘 사는지, 뭐, 왜 어린아이들이 굶어 죽는지, 이런 고민을 하지 않아. 당장 내가 취업 어디 되고 이거가 중요한 거지. 내 집값이 어떻게 되고 중요한 거지. 자, 얘기 완전 했는데, 자, 그래서 제가 금속 해결료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들한테 뭐 재료연료학 강의도 하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금속 해결료로, 이 산화물 해결료만 계속 써가지고는 원자력이 흔히 말하는 그런 서스테이너블 에너지, 지속 가능한 에너지원이 되는 게 쉽지가 않아요. 보통 제가 어릴 때는 60년 얘기했어요. 60년 지나면 우라늄이 다 떨어진다 그랬다고. 근데 이거는 사실은 프로파간다였지, 내가 봤을 때. 프로파간다라기보다는 이제 그때 당시에 우라늄 탐사를 많이 안 하니까 그때 당시에는 이게 맞았어. 60년 지나면 우라늄이 다 없어지기 때문에 이거를 금속 해결료를 쓰는 고속증식로를 써야 뭐 3000년 버틸 수 있다 이 말이 맞았는데 나중에 이제 사람들이 우라늄이 돈이 된다는 걸 아니까 이 탐사하는 데가 돈을 엄청 부어요. 그래가지고 탐사에서 돈을 많이 부으니까 우라늄이 많이 발견이 됐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당분간은 우라늄을 굳이 재활용 안 해도 60년보다는 우리가 훨씬 오래 버틸 수가 있어요. 그거는 뭐 팩트인데 아무튼 뭐 우리가 석유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에너지 전략 이런 교육을 많이 받았는데 제가 어릴 때는 이것도 사실은 다 프로퍼간다인 겁니다. 물론 이게 무슨 CO2 에미션 때문에 지구 온난화 나고 이거는 별개 얘기고 석유가 다 떨어질 거기 때문에 고갈될 거기 때문에 아껴 써야 된다는 엄청 강조를 했었거든. 근데 그거는 왜 그러냐면 제가 어릴 때가 1970년대에서 이제 80년대 이때 제가 이제 저 80년생인데 이때 석유 파동이 두 번 났잖아요. 석유 파동에 나라 망할 뻔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80년대생들은 석유 고갈된다, 에너지 절약해라 이런 얘기를 지겹게 듣고 자란 세대란 말이야. 요새는 좀 다른 이유로 이제 화석 연료 쓰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자, 아무튼 그래서 좀 얘기가 좀 딴 데로 새서 미안하게 생각하고요. 예. 분열을 이용하는 이유는 즉각적으로 많은 에너지를 얻을 수 있고 사실은 핵융합보다 반응당 에너지는 훨씬 높다. 훨씬 더 강력한 에너지원이 피전이다. 그리고 이미 합쳐져 있는 프로톤을 찢어지게 해가지고 에너지를 꺼내는 게 쉽지 찢어져 있는 프로톤들을 하나로 가져와 가지고 강제로 융합시키는 것보다 그래서 아토믹 스트럭처를 이해를 하면은 핵 융합이 아니라 핵 분열을 활용하게 되는 것이 너무 당연한 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얘기 했어요. 프로톤하고 뉴트론하고 합쳐지게 되면은 핵이 그 핵자들이 핵 안에서 약간 가볍게 된다. 그래서 그 매스 차이를 우리가 이 바인딩 에너지 컨셉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얘네가 결합하면서 그 에너지가 바깥으로 방출된 걸로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이 핵자당으로 보면은 그 바인딩 에너지가 경원소가 핵융합하는 것이 더 높지만 핵자당으로는 낮아도 핵자 개수가 엄청 많은 핵분열이 실제로 에너지를 뽑아내는 데는 유리하다. 유리하다. 자, 그래서 밑에 간단한 로직을 제가 정리를 해뒀습니다. 베리 스몰 뉴클레어스죠.
핵이 매우 작잖아. 펜토미터니까. 그러니까 얘네는 뭐 0.1 나노미터 단위고 얘네는 10의 마이너스 15승 미터니까 뭐 거의 10의 마이너스 6승 나노미터 되나요? 그러면 이게 10의 마이너스 1승 나노미터니까 대충 10의 5승 차이가 나죠. 10의 5승 차이. 네, 10만 배 차이. 핵 크기에다 10만 배 곱해야 아톰이 된다 이거지. 자, 그래서 그 좁은 뉴클레우스에 어떤 매지컬한 메커니즘인지 몰라도 프로톤이 잘도 뭉쳐 있죠. 그래서 프로톤끼리도 핵력이 작용하지만 어쨌든 뉴트론이 추가로 좀 더 있어야지 그게 이렇게 안정한가 봐요. 그래서 how 프로톤이 어떻게 그렇게 조그만데 모여 있냐? This is how다. 뉴트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 Z값이 올라가면은 핵 안에 프로톤 개수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그 프로톤의 반발력을 이기려면 N이 점점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경원소에서는 N 대 G가 거의 1대1이거든. 근데 이게 무거워지는 순간 N 대 G가 1대1보다 커지게 되지. 커지게 돼. 쭉쭉쭉쭉 커져요. 계속 커져. 조금씩 줄어들지만 계속 커지는 경향을 보입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무거운 핵이 만들어지죠. 그럼 매스 디펙트가 있다 그랬어요. 프로톤하고 뉴트론의 무게를 더한 것보다 핵이 가볍단 말입니다. 자, 상대성 이론 E는 MC 스퀘어. 그러면 바인딩 에너지 컨셉이 탄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에너지가 이 매스 디펙트에 대응된 만큼의 에너지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걸로 추정이 되는 거지. 핵을 뭐 결합을 시키든가 아니면 결합된 핵을 찢던가 하면. 자, 그래서 이 핵 분열이 일어나는 원리를 간단히 생각해 보면 어떠냐면은 이제 핵이 있는데 얘가 꽤 사이즈가 크단 말이에요. 우라늄이니까. 근데 여기에 우리가 중성자 하나를 집어넣어요. 그러면 얘가 추가적인 매스 디펙트를 발생시키겠죠. 뭐 그 에너지가 뭐 5 내지 10 MeV 사이 어딘가에 그 값일 겁니다. 그럼 얘가 어떤 경우에는 라디에이티브 캡처라고 해서 N을 먹은 다음에 그냥 감마선 내버려서 이 엑스트라 에너지를 처리를 해버리거든요. 근데 얘네가 감마선을 안 내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에너지를 얘가 다 가질 거 아니야. 잠시 동안. 그러면 핵이 저는 이제 이거를 뭐 아령 모양 혹은 이제 짜장면 집에서 그 짜장면 반죽하는 얘기 이렇게 하는데 이런 식으로 만약에 핵이 된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이게 원래는 이렇게 이런 동그란 거였을 거 아니야. 근데 이 양쪽 끝에 있는 핵자들은 서로를 못 보겠죠. 핵력이 여기를 작용을 못할 수 있는 거야. 핵력이 유효한 범위를 벗어나면. 그러면 이게 얘네를 겨우 잡아주고 있던 핵력이 부족해지니까 프로톤의 반발력에 의해서 얘네가 이렇게 양쪽으로 찢어져가지고 총알처럼 튕겨져 나가게 되겠죠. 전기적 반발력에 의해서. 이게 이제 뭐 사실상 거의 백투백 스캐터링 같이 되는 거고 정확히 백투백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뉴트론이 3개 나가야 되기 때문에 2개 내지 3개가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원자를 강체 리지드 바디로 해석을 하다가 그러니까 원자 핵이 아니라 여기서 지금 전자는 이미 아웃 오브 사이트 아웃 오브 마인드 돼버렸고 이 안에 있는 핵으로 들어가서 이 핵조차도 강체가 아니라 이렇게 일종의 변형체로 이렇게 그저 이렇게 나뉠 수 있는 그런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톤 반발력으로 얘네가 이렇게 튕겨져 나가기 때문에 그 뭐 멈춰있던 애가 갑자기 반으로 쪼개지더니 양쪽으로 튕겨져 나가는 거야. 이걸 말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 여기에 반발력 있는 애들이 어거지로 잡혀 있었는데 여기 뭔가 결합이 끊어져서 이렇게 튕겨져 나갔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지. 실제로 그렇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핵에 이 추가적으로 N이 들어가서 여기서 나온 매스 디펙트 에너지가 핵을 불안정하게 만들면 이 핵이 요동을 치다가 부분적으로 얘네의 파트끼리 서로를 못 보게 되는 그러니까 스트롱 뉴클리어 폴스의 관점에서 서로를 인지 못하게 되는 영역으로 나가게 되는 상황이 오는 순간 얘네는 찢어지는 거지. 자, 그것이 핵 분열입니다. 핵 분열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제가 정리를 해놨죠. One neutron comes in, can make entire nucleus unstable, and then fission. 자, 이게 우리가 편리하게 핵 분열을 이용할 수 있는 원리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인지를 하셔야 되는데 제가 지금 처음에 뭐 얘기했습니까? 우라늄 퍼스트 뉴클리어 머티리얼 얘기했어요. 그죠? 그리고 왜 우라늄 쓰는가? 왜 우라늄 235 쓰는가 얘기했어요. 그리고 뭐 얘기했습니까? 역사적으로 걔네가 언제 발견됐는지 얘기했죠. 1938년. 그 다음에 그거 갖고 뭐 했는지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왜 융합이 아니라 피시언을 활용하는지를 얘기했어요. 자, 그럼 이제는 해결료 안에서 피시언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아셔야 돼. 간단합니다. 피시언 프로덕트가 생겨요. 핵 분열 생성물이 생깁니다. 지금 우라늄이 찢어졌잖아. 우라늄이 찢어지면 원자핵 하나가 원자핵이 2개가 된 거거든. 그럼 얘네가 처음에는 전자를 많이 잃고 쪼가리로 날아가겠지만 그걸 이제 우리가 피션 프래그먼트라고 부르거든요. 멈춰 서겠죠. 에너지를 다 잃고. 왜냐면 얘네가 날아가는 미디움이 어디야? 얘네 거대한 해결료 안에 갇혀 있을 거 아니야.
얘네는 기껏해야 마이크로미터 날아가거든요. 근데 이 해결료 크기가 이렇게 뭐 지름이 한 1cm쯤 되니까 이쪽 위로는 4m고 여기 어딘 가서 이렇게 멈춘단 말이에요. 이렇게 가다가 끽 하고 서는 거지. 브레이크를 계속 밟아주니까. 서고 나면은 얘네가 이제 처음에 잃었던 전자 다 얻어갖고 핵으로 돌아갈 거 아니에요. 그죠? 아, 핵이란다. 원자 핵이 이제 원자로 돌아갈 거 아니야. 원자로 돌아간 다음에 이 쪼가리들은 보통 그 불안정하거든요. 그러니까 라디오 액티브 하거든. 그러면 이제 라디오 액티브 디케이를 계속 하겠죠. 그러다가 반감기가 긴 원소가 되는 순간 거기서 굉장히 오래 머무를 거야. 정확히는 반감기도 길고 중성자 흡수도 잘 안 하는 원소가 되면. 중성자 흡수를 잘하는 원소가 되면 원자로 안에 중성자가 천지 빽가리로 날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중성자를 계속 먹어요. 그러니까 이해되시죠? 우라늄이 중성자를 먹어서 찢어져 가지고 날아가다가 전자를 이렇게 먹고 서서 나도 이제 새로운 원자다 이러고 있는데 얘가 만약에 보통은 이제 일단 방사분계는 기본으로 깔리고 방사분계 하다가 뭐 이렇게 중성자가 오면은 아, 난 지금 중성자를 굉장히 좋아하는 상태인데 그럼 또 막 먹고 막 이렇게 막 쭉 가는 겁니다. 이걸 일일이 다 얘기하면은 날새요, 그죠? 예. 자, 어쨌든 이게 피션 프로덕트가 생긴다는 거야. 그럼 우리의 관심사는 어디에 있느냐? 어떤 피션 프로덕트가 얼마만큼 나오는지를 대략이라도 알고 싶다. 왜? 정확히는 알기가 매우 매우 어려우니까. 한번 생각해 봐요. 사용 후 해결료 방사능 엄청난데 이거를 한참 물 안에 보관해서 기다렸다가 방사능 레벨이 많이 내려간 다음에 꺼내가지고 여기 뚜껑 잘라갖고 이 안에 있는 이제 플루토늄하고 우라늄하고 온갖 피션 프로덕트 있는 애들을 이렇게 꺼내다가 질산에 녹여가지고 여기 있는 애를 분리해가지고 양을 측정한 다음에 총 몇 퍼센트 정도가 나왔는지 뭐 이런 걸 계산을 해야 되고 이런 거기 때문에 이거 다 뭐 원격 조종 로봇 가지고서 핫셋에서 그 사용 후 해결료 그 다룰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핫셋이라고 합니다. 이제 밀폐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방사능을 잘 다룰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있어요. 한국 원자력 연구원에 가도 있고 뭐 미국 내셔널랩들에도 다 기본적으로 있죠. 그 원자력 관련 연구하는 데는. 자, 그래서 그런 걸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알아낸 지식이 뭐다. 90에서 110 사이, 뭐 130에서 140 사이가 많이 나오고, 자, 이거를 이제 더블 피크드라고 제가 표현한 겁니다. 더블 피크드. 피크가 두 개예요. 이 A가 지금 A가 X축인데 피크가 하나가 아니야. 이게 무슨 얘기냐? 어시메트릭하게 찢어진다는 거야. 핵이 우라늄이 찢어질 때 같은 크기의 두 개로 찢어지는 게 아니라 좀 작은 것과 좀 큰 걸로 찢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이거 왜 그러냐고 저한테 물어보시면 전 모릅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핵 안에 어떤 우리가 알 수 없는 구조가 있겠지 뭐. 자, 핵물리 하시는 분들이 좀 더 잘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설명을 들어본 적이 없고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사소한 피크들이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것도 원인은 몰라요. 노바디 노우즈고 그냥 결론이 그렇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피크의 세세한 모양은 일단 해결료 성분의 영향을 받습니다. 우라늄 235 해결료냐, 플루토늄 239 해결료냐, 우라늄 233 해결료냐에 따라 가지고 이 피크 로케이션이 좀 달라요. 다르고 지금 보시면은 이게 이렇게 위로 퍼센테이지로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굉장히 기울기가 스티프하기 때문에 이게 좀 작은 차이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 되게 큰 차이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해결료 종류에 따라서 피션 프로덕트가 뭐가 나오는지도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런 것들도 알고 계셔야 되고 보면 지금 이 그림에다가 뭐 이런 좀 중요한 피션 프로덕트들이 이렇게 표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오다인 1 to 9, 그죠? 그다음에 뭐 사마리움, 그다음에 세슘, 뭐 세슘 137이겠죠. 네. 그다음에 뭐 테크네슘, 지르코늄, 네, 스트론튬 뭐 이런 것도 있고, 팔라듐도 있고, 아이언맨인가? 네. 네, 틴도 있고 뭐 이렇게 쭉 나옵니다. 네. 자, 그래서 애프터 피션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해결료 안에. 처음에 피션 프래그먼트가 나온다. 얘네는 핵분열 에너지의 80%에 가까운 굉장히 그런 큰 포션의 에너지를 얘네 운동 에너지로 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에너제틱하다. 그렇지만 이 밀도가 매우 높은 해결료 안에서 얼마 못 가고 멈춘다. 끼케야 마이크로미터에서 밀리미터 간 다음에 선다. 그러면서 굉장히 대량의 이 조사 손상, 라디에이션 데미지를 해결료에 입힌다. 보통 100dPa는 우습게 넘는다. DPA는 뭐냐면 이제 이거는 RMS 수업 들으셔야지 제대로 배우실 수 있는데 라디에이션 머티리얼 사이언스요. 디스플레이스먼트 퍼 아톰입니다. 디스플레이스먼트 퍼 아톰이에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고체 블락이 있는데 여기가 뭐 원자가 10, 10, 10 해서 1000개가 있다. 근데 얘네가 뭐
원자가 다 합쳐가지고 한 10,000번 움직였다. 그러면은 10,000번 나누기 원자 1000개 하면은 10dpa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원자 한 개가 10,000번을 움직여도 에버리지로 100dpa인 거고, 아니면 뭐 골고루 얘네가 평균 10번씩 1000개가 이렇게 다 같은 횟수로 움직였어도 dpa는 그 10인 거고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DPA 개념 간단히 설명드렸고요. 자, 그래서 라디에이션 데미지를 많이 입히겠죠. 이것 때문에 해결료의 그 내부 구조, 마이크로 스트럭처가 미세 구조라고 해야겠네. 이거는 한글 어렵습니다. 그래서 미세 구조가 극심한 변화를 겪게 됩니다. 그래서 해결료 그 미세 구조의 그 극심한 변화의 1차적 원인은 라디에이션 데미지가 되겠습니다. 핵분열이 일어나면 굉장히 에너제틱한 피션 프래그먼트가 내부를 부숴서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무수한 포인트 디펙트를 만들고, 그 포인트 디펙트들이 클러스터링을 해가지고 이제 포인트 디펙트가 아닌 1D, 2D, 3D 디펙트들을 만들기 때문에, 포인트 디펙트는 제로 D 디펙트죠. 예. 재료공학 수업을 안 들으셨으면 이게 지금 제가 앞에, 자 여기 앞에 이제 이 프리리퀴짓 기억하십니까? 네, 제가 지금 자꾸 설명을 하고 있는데 사실 하면 안 되는데, 이걸 지금 읽었다고 가정하고 설명 중인데 저도 모르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그런 디펙트들이 많이 생기게 되고요. 그래서 해결료의 마이크로 스트럭처가 극심한 변화를 겪게 된다. 예, 그렇고, 자, 그 다음에 얘네가 에너지를 다 잃으면 서겠죠. 섭니다. 자, 그럼 서면은 피션 프로덕트가 돼요. 근데 이게 교과서나 보고서나 논문에 따라서 정의가 약간 다를 수 있어. 어떤 경우에는 얘가 피션 프래그먼트가 에너지를 잃고 서면 바로 피션 프로덕트 취급을 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얘가 그 다음에 디케이 체인을 다 지나고 뭐 중성자 흡수까지 다 해가지고 어쨌든 뭐 얘가 이제 해결료가 이제 방출 연소도에 도달해서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거를 피션 프로덕트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도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이 명시적으로 돼 있지 않고 그냥 이렇게 단어만 써져 있기 때문에 둘 중에 어느 경우를 의미하는지는 그 맥락으로 파악하시면 돼요. 그냥 제일 쉽게 생각하려면 저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프래그먼트라는 거는 찢어진 조각을 의미한다. 따라서 우라늄이 핵분열한 직후에는 프래그먼트로 해석하는 것이 맞다. 근데 얘가 멈춰 선 다음에, 사실 멈춰서기 직전에 전자를 다 얻거든요. 얻으면서 그 다음에 서거든. 그래서 그때부터는 저는 그냥 피션 프로덕트라고 보면 된다 생각해요. 근데 언스테이블한 건 확실해. 그렇게 정의하면 피션 프로덕트가 멈춰선 직후에는 계속 그 베타 마이너스 디케이를 할 거예요. 높은 확률로. 왜냐면 중성자가 너무 많아. 중성자가 너무 많아. 우라늄 핵을 안정하게 만들려면 중성자를 얼마나 많이 넣어야겠어. 그 92에 144, 236 컴파운드 뉴클레스 얘기하는 겁니다. 우라늄 복합 핵. 이거 기준으로 하면 지금 이 여기다 쓰면 안 되는구나. 여기는 236이어야 되고, 중성자가 어쨌든 144개 이렇게 되니까 많다는 거지. 근데 이거를 반반으로 나눴다 치면 어떻게 됩니까? 46에 중성자 72개가 되잖아. 이거는 말도 안 되게 많은 거거든, 중성자가. 그러니까 이 중성자가 계속 베타 마이너스 분계를 해가지고 프로톤으로 바뀌어요, 핵 안에서. 그러고 뭐 뉴트리노 내고, 프로톤 넘버가 하나씩 하나씩 올라가지.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계속 안정한 동위원소가 되기 위한 여행을 떠날 거야. 우리가 아무 짓도 안 해도 그렇게 계속 베타 마이너스 디케이를 할 거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뭐 이 피션 프래그먼트와 피션 프로덕트 사이에 확실한 선이 있지만 그 경계가 살짝 모호한 지점은 있다라는 거 말씀드렸고, 결론적으로 우리가 관찰하게 되는 건 피션 프로덕트 일드입니다. 왜냐면 피션 프래그먼트는 짧은 시간 존재하잖아. 결국 다 멈추고 난 다음에 우리가 관찰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 관찰한 이 A축에서의 분포는, 이 더블 피크드 일드는 피션 프로덕트의 일드 디스트리뷰션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라이터 피크가 있어요. A가 90에서 105쯤 되는. 그래서 여기서 네, 헤비어 피크도 있고요. A가 130에서 145쯤 되는. 라이터 피크의 대표로 제가 꼽은 거는, 이건 제가 꼽은 거예요. 크립톤입니다. 크립톤. 보통 KR86 얘기를 많이 듣게 되실 건데, 뭐 이것저것 공부하다 보면, 크립톤은 이거 노블 가스잖아요. 상온에서 기체기 때문에 크립톤이 이 방사능을 띠면, 그러니까 방사성 동위원소인 크립톤이 형성이 되면은 어, 핵폭탄 실험을 예로 들까요? 대기 중으로 이제 그 배출이 쉽게 되겠죠. 기체상이니까. 그래서 원자폭탄 실험 같은 걸 하면은 크립톤을 검출을 해가지고 실험 여부를 확인하고 이런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크립톤을 했고, 크립톤 동위원소 중에 중성자 흡수를 되게 꽤 잘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걔들이 또 핵연료 안에 발생하면은 중성자가 이렇게 소비되는, 중성자가 낭비되는 그런 문제도 좀 있고요.
그래서 그걸 고려해서 우리가 원자로의 크리티칼리티를 또 임계도를 맞춰줘야 되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라이터 피크에서 제가 대표적으로 고른 거고, 나중에 피복간 쪽 얘기할 거면 뭐 지르코늄 이런 것도 생각하셔야 되는데 그 나중에 얘기합시다. 예, 그리고 헤비어 피크는 제일 대표적인 게 저는 제논이라고 생각해요. 제논은 중성자 흡수를 굉장히 잘하는 물질이거든요. 그리고 또 가스고요. 그래서 이 제논 때문에 또 뉴트론 크리티칼리티 계산할 때 제논을 반드시 고려를 해줘야 되고, 예,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논을 제가 헤비어 피크에서 좀 대표적인 원소로 꼽아봤습니다. 많이 있어요, 많이. 뭐 온갖 게 다 나옵니다, 온갖 게. 예, 그렇게 다 나와요. 자, 그래서 밑에 제가 이제 약간의 그 미래를 가졌어요, 미래를. 여러분들이 배울 미래. 자, 피션 프래그먼트가 엄청 에너제틱한데 해결료 안에서 이 마이크로미터, 밀리미터 안에서 다 이걸 에너지를 저장해 버린다 그랬죠. 그 에너지를 받은 해결료 내부 구조는 부서질 거라 그랬고요. 극심한 라디에이션 데미지가 해결료 안에 쌓입니다. 그리고 뭐 피복간에도 일부 이건 전달이 돼요. 그리고 나중에 번업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전달되는 양이 늘어나겠죠. 왜 그런지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피션 프로덕트 중에서 일부는 게시어스 폼으로 나와요. 여기서 여러분들 그거 아셔야 될겠어. 해결료 온도는 표면에서 대략 300도 플러스 알파고 중심부로 가면은 2000도에 육박하는 고온이에요. 제가 고체, 액체, 기체, 상을 얘기할 때 이 온도를 기준으로 얘기한다는 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해결료 안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뭐 25도에서 기체냐 이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 아이오다인 같은 것들을 우리가 이제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이제 고체, 액체, 기체 어디에도 해당이 안 되는데 볼레타일하다고 표현합니다. 볼레타일. 무슨 얘기냐면은 해결료 운전 온도 범위에서 아이오다인은 이제 상온에서는 고칠 텐데 해결료 운전 온도 범위에서는 얘가 마치 이제 기체처럼 행동을 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볼레타일하다. 근데 이제 해결료 바깥으로 나가게 돼서 온도가 낮아지면 어떻게 됐어요? 순식간에 다 깔아앉겠지.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런 것들 이제 좀 구별을 하는 거, 해결료 온도 범위가 다르다는 것도 좀 생각하셔야 되고, 그래서 라디에이션 데미지는 쉽게 얘기하면은 얘는 보이드를 만들어, 보이드. 해결료 안에 빈 공간을 만든다고. 포인트 디펙트를 많이 만들면은 인터스티셜이 소진되고 남은 베이컨씨가 온도가 높으니까 디퓨전을 잘해갖고 클러스터링을 해요. 그래갖고 뭉치면은 보이드가 돼. 그냥 텅 빈 공간이 된다고. 얘가 뭐 나노미터 다닐 수도 있고 마이크로미터 다닐 수도 있고 그렇겠지. 보통은 나노미터 다니겠죠. 자, 그럼 거기에 뭐가 차냐면 피션 가스가 차요. 예, 의외로 핵분열에서 나오는 것들 중에서 적지 않은 양이 그 게시어스 피션 프로덕트이기 때문에 걔들이 이 보이드에 들어서 차서 압력을 가합니다. 그러면은 처음에는 보이드가 이렇게 막 육각형도 있고 네모도 있고 이렇게 하다가 가스가 차가지고 여기에 압력이 이렇게 등방으로 작용을 하게 되면 얘네가 이렇게 동그랗게 다 펴져.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믿거나 말거나인데 동그랗게 펴지면 버블이야. 정의가 그래. 안 펴지고 페이세티드 서페이스잖아요. 그러면은 보이드야. 자, 그래서 라디에이션 데미지로 보이드가 형성이 되고 지금 되게 단편적으로 말하고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나중에 교수 틀렸다고 하지 말고. 자, 그 다음에 피션 가스가 이제 등방 압력을 해가지고 동글동글하게 만들면 자, 버블입니다, 버블. 자, 버블이 처음엔 이제 뉴클레이션 돼서 그 다음엔 그로스 성장을 하겠죠. 처음엔 작은 버블이 생기는데 나중에 큰 버블이 생긴다고. 자, 그런데 우리가 해결료 번업을 연소도를 많이 올리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솔리드 피션 프로덕트에 의한 그 해결료의 팽윤, 퓨어 스웰링도 고려를 반드시 해야 돼. 자, 무슨 얘기냐? 처음에 해결료가 스웰링을 하는 거는 그러니까 해결료 크게 커진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빵빵 불어 풍선에 바람 넣은 것처럼. 이유가 뭐야? 없던 보이드를 안에 만드니까 평균 밀도가 떨어지겠죠. 해결료가 밖에서 보면 이렇게 팽창한 것처럼 볼 거야. 물론 옥사이드 퓨얼의 경우에는 그 정도가 상대적으로 미약하고 메탈릭 퓨얼의 경우에는 그 정도가 상당히 심합니다. 그래서 그걸 좀 미니마이즈 하는 전략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고 그것도 나중에 다 얘기할 거예요. 수업 시간이 허락하면. 자, 그래서 처음에는 라디에이션 데미지가 보이드 만드는 게 문제고, 자, 단편적으로. 그 다음에는 게시어스 피션 프로덕트 때문에 버블이 생기는 게 문제였다가, 나중에 마지막에 가면은, 핵분열 생성물 중에서 절대 다수는 솔리드 피션 프로덕트인데, 얘들도 문제가 된다. 얘들도 해결료를 뿌리게 한다. 왜 그러냐? 원포 투라서 그래. 예, 투포 원이라고 해야 되나? 우라늄 원소 하나를 찢으면, 원자 하나를 찢으면, 항상 원자가 두 개 나오죠. 원자 하나가 원자 두 개가 되면 부피는 두 배 아니야. 근데 그걸 기억하셔야 돼. 우라늄 원자를 반으로 찢었어. 그러면 원자 크기가 반인가? 원자 크기는 뭐가 정해요? 전자. 얘가 정하잖아. 그래서
원자 크기는 핵을 반으로 찢었다고 이 원자 크기가 반이 되진 않아요. 뭐좀 작아지겠지. 예. 어디 있었어? 어디? 여기 있었잖아. 예. 이거 조금 작아져, 조금. 그러니까 235를 갖다가 이거 뭐 118로 해가지고 원서드 이렇게 하면은 아시겠죠? 반토막이 나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그 증식을 하는 셈이지. 해결료 안에서는 원자 수가 쭉 늘어나고 있어. 번업이 올라가면 원자 수가 계속 늘어나. 아, 물론 뭐 가시어스 피션 프로덕트가 빠져나오는 그런 것도 있는데 일단 이번 기본적으로 는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걸 모두 고려하면은 해결료가 이 팽윤을 합니다. 이 해결료의 팽윤을 핸들하는 게 왜 중요하냐? 해결료는 다 이 안에 방사능이 가득 들었죠. 우라늄 들었지. 핵분열하지. 피션 프래그먼트 나오지. 얘네 계속 디케이 할 거지. 방사능 천지잖아. 얘네를 얌전히 가둬놔야 되기 때문에 이 바깥에 우리가 보통 이제 ZRI로 줄여 쓰는 이 지르코늄 베이스드 얼로이, 지르칼로이 계열의 합금을 써서 이거 이렇게 밀봉해 놓는단 말이에요. 이 안에다 최대한 다 가둬놓기 위해서. 그래서 퍼스트 라인 오브 디펜스가 펠렛이나 이 퓨어 라드 그 자체인데 세컨드 라인 오브 디펜스가 이 바로 지르칼로이 클레딩이죠. 그죠? 두 번째 방어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뭐 냉각수도 있고 뭐 바깥쪽에 많잖아요. 그죠? 외벽에 컨테인먼트도 있고 해서 그 다중 방어 개념 배웠죠? 다중 방어 하는 겁니다. 예, 방사능이 바깥으로 나가지 않도록. 정확히는 방사성 물질이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예. 자, 아무튼 그래서 이 퓨얼 셀링이 일어나면 얘가 클레딩을 밀어가지고 클레딩을 찢을 수가 있어. 클레딩이 이렇게 실린더인데 이 안에 있는 해결료가 이렇게 빵빵 불면은 일종의 압력이 작용하는 것 같은 거기 때문에 막대 풍선에다가 바람 넣은 것처럼 얘네가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주로 이런 방향으로 어, 찢어질 수가 있어요. 아, 물론 뭐 직각인 방향으로 이것도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닌데 보통 이쪽으로 찢어집니다. 이쪽이 스트레스가 2배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그 구조 해석해 보면 아주 쉽게 유도할 수 있는 결론이고요. 그래서 퓨얼 셀링을 잘 핸들링 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퓨얼의 피복관을 클레딩의 인테그리티를 건전성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첫 번째 문제가 되는 거는 미케니컬 인터랙션이에요. FCMI라고 줄여서 쓰는데 해결료가 말 그대로 커지니까 처음에 해결료하고 피복관 사이에 약간의 갭을 두는데 이 갭이 없어지고 얘네가 컨택이 일어나는 거지. 컨택이 일어난 다음부터는 팽윤 나는 족족, 스웰링 나는 족족 이 피복관을 바깥으로 밀어낼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피복관이 변성이 될 거 아니야. 시간 가서 늘어날 거 아니야. 이렇게 조금씩 엿가락처럼 뭐 그렇게 쉽게 늘어나진 않지만 자 그런 거를 이제 FCMI, Pure Cladding Mechanical Interaction이라고 그러고 케미컬 인터랙션은 얘네가 일단 컨택이 나고 나야지 이제 극심해지는 건데 컨택이 일어나고 나면 이거 해결료 표면에서 해결료 안에 뭐 들었어? 우라늄 들었고 플루토늄 들었고 마이너 악티나이드 들었고 그다음에 온갖 피션 프로덕트 들었고 뭐 그다음에 산소 들었고 여기 많이 들었죠. 아니면 지르코늄 들었고 얘들이 피복관으로 파고 들어갈 수가 있는 거지. 온도가 높으니까 디퓨전을 잘할 거 아니에요 이쪽으로. 그다음에 어떤 거는 피션 프로덕트가 계면에서 일어나면은 백투백으로 그 중에 하나는 이렇게 아예 직접적으로 라디에이션 데미지 주면서 바뀔 거 아니야. 그런 거는 이제 케미컬 인터랙션의 범주에 들어가는 거지. 쉽게 얘기해서 클레딩의 화학적 성분이 해결료 때문에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예, 바뀌게 되면은 우리가 그 피복과는 금속 합금이잖아. 금속 합금만의 특성이 있거든. 이 특성에 우리가 의존을 하는데 이 특성이 변질이 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여기에 예를 들어서 뭐 브로뮴이 들어간다든지 뭐 이러면 얘네가 뭐 굉장히 잘 이렇게 살짝 잘 늘어나면서도 단단하게 잘 버티고 이런 특성이 그냥 갑자기 크랙 가서 이렇게 깨진다든지 뭐 이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자, 그런 것들 우리가 걱정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퓨얼 클래딩 인터랙션에서 FCI라고 쓰는 경우도 있고 구별해서 FCMI, FCCI 써주는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옥사이드 퓨얼은 이 펠렛이거든요. 펠렛 소결체. 네. 그래서 1cm짜리 소결체를 뭐 한 400개 정도 스택한 게 옥사이드 퓨얼 라드인 거거든. 경수로 해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걸 퓨얼이라고 안 하고 펠렛이라고 해가지고 PCI라는 용어를 쓰기도 합니다. PCCI, PCMI 이런 용어를 쓰기도 하는데 요거는 펠렛이 있는 산화물 해결료에만 쓰는 게 맞다라는 거. 꼭 산화물은 아니어도 되겠지만 세라믹 해결료, 펠렛 형태로 소결되는 경우에만 이렇게 쓰는 게 맞는 거고 범용 언어는 FCI입니다. FCI. 이거는 금속 해결료까지 포괄을 하기 때문에 금속 해결료는 펠렛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뭐 그런 거 용어 좀 알아두시고 나중에 익숙해지실 거예요. 예. 자, 아무튼 더블 피크드 일드 디스트리뷰션 오브 피션 프로덕트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라늄이 찢어져가지고 다양한 핵분열 생성물이 생기는데 걔들이 이런 문제들을 일으킨다라는 얘기를 드렸어요. 사실 상당히 많이 배우신 거예요. 이걸 알아도. 이것만 알아도.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 페이지 제목을 이렇게 뽑아왔습니다. 알케미스트 오브 모던 에이지, 뉴클리어 퓨얼 엔지니어. 그래서 해결료 공학자라는 건 뭐냐? 현대사회의 연금술사다. 리터럴리 연금술사입니다. 실제로 해결료 안에 금 있어요. 금 있습니다. 네, 금이 있어요. 금만 있느냐? 다 있어요, 다. 해결료 안에 원칙적으로 여기에 없는 게 없을 정도로 다 있어요. 제가 일일이 다 왜 있는지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거의 대부분의 원소가 있게 되고 없다 그러면 제 생각에 캘리포늄까지는 생길 것 같고 아인슈타인늄부터 여기는 별로 없을 것 같긴 해. 예, 여기서 이쪽은 별로 없을 것 같고 버클륨, 캘리포늄 요 정도까지는 생길 거고 큐륨까지는 뭐 제가 확실히 알고 있고 예, 많이 생깁니다. 예. 그래서 그 얘기 이제 곧 할 거예요. 우라늄에서 이 위쪽 원소가 생기는 거, 액티베이션에 대해서 얘기할 거고 밑에 쪽 원소가 생기는 건 간단하죠. 이거는 여기는 이제 핵분열 생성물로 많이 생기고 예. 이쪽은 뭐 엔투엔드 리액션 같은 거로 좀 커버하고 그러겠지. 예. 자, 그래서 연금술은 사실 오랜 기간 동안 많은 사람들의 꿈이었죠. 뭐 뉴턴도 연금술 해가지고 머리카락에서 수은 농도가 엄청 높고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제 그게 현실이라는 겁니다. 현실. 해결료가 사실은 연금술이 실시간으로 일어나고 있는 곳이라는 거를 많은 사람들이 잘 까먹죠. 자, 옆에 뭐 크립톤하고 제논 제가 얘기했던 것도 있고 뭐 그런데 예, 이 표 하나 갖고 하루 종일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걸 넣어놨네요. 자, 그 핵분열 생성물이 됐어요. 피션 프래그먼트가 피션 프로덕트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자, 보세요. 여기 원점에서 직선으로 이렇게 이으면은 여기 우라늄 235의 위치거든요. 보시면 X축이 이제 뉴트론 넘버고 Y축이 프로톤 넘버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원자 번호가 올라갈 때 중성자 개수는 더 빨리 늘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차트 오브 뉴클라이드잖아요. 이거 번호 모르시면은 배워서 오셔야 됩니다. 참고로 제가 뉴욕에 있는 브룩헤이븐 내셔널 랩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여기도 원자력 연구를 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236인데 얘가 찢어질 때 양성자하고 중성자가 그냥 원래 비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92대 뭐 144 이런 비율이 있을 거 아니야. 이 비율 그대로 찢어진다고 하면은 우리가 이미 피션 프로덕트를 관찰해서 뭘 합니까? 요, 요 빨간색 동그라미 위치에 떨어지게 된다는 거 우리가 알죠? 찢어진 다음에. 어시메트릭하게 찢어서 주로 다 여기 근처에 떨어진단 말이에요. 여기 근처에 떨어진 애들이 어떻게 되겠어? 대각선으로 올라갑니다. 대각선으로. 왜? n이 P뿔 더하기 2가 되는 반응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이 뒤에 뉴트리노가 나오는데 뉴트리노인지 안티뉴트리노인지 이거는 항상 까먹어서 제가 모르겠어요. 맨날 배워도 맨날 까먹어. 별로 안 중요해서. 아무튼 뉴트리노가 하나 나오고 n이 계속 P 더하기 2가 되는 반응이 되기 때문에 어, P가 하나 줄고 P가 하나 준다는 얘기는 P가 하나 늘고 하나 올라간다는 얘기고 n이 하나 줄잖아요. n이 하나 준다는 얘기는 옆으로 한 칸 간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n이 하나 줄어서 P가 하나 주니까 이렇게 대각선으로 올라가겠지. 아시겠죠? 그래서 얘들이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 검은색 선에 닿으면 멈춥니다. 검은색 선이 뭐예요? 안정동위원소. 안정동위원소가 됐으니까 더 이상 방사분계를 할 필요가 없지. 그러니까 여기 어딘가에 모이게 돼. 정확히는 안정 동위원소가 된 다음에도 얘가 중성자 흡수를 잘해. 만약에 시그마 A가 큰 애야. 그럼 얘는 중성자를 또 먹어. 그래서 또 핵 방사 붕괴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 건 있지만 대략 이 근처에 모이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핵분열 생성물이 뭐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이제 아실 거고, 이거의 문제는 뭐냐면 디케이트입니다. 디케이트. 우리가 후쿠시마나 체르노빌처럼 뭐 문제가 된 데서 원자로 이렇게 출력을 이렇게 꺼요. 그러면 출력이 100%였다가 이게 0%가 되느냐? 아니라는 거지. 이 연쇄 핵분열 반응에 의한 출력을 100으로 꺼도 실제로는 얘가 이런 식으로 준다는 거죠. 한 6%, 7%까지는 한 하루면 줄어요. 근데 이 다음에는 이게 길게 계속 나와요. 근데 만약에 1000메가와트 일렉트릭이다. 그러면 열을 고려하면 거의 3000메가와트 서머리거든요. 못해도 한 2500. 그럼 여기다 곱하기 6, 7%. 이거는 무시할 수 있는 열의 양이 아니거든요. 그것 때문에 원자로 노심이 녹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핵 분열에 의지를 하면은 이런 라디오 액티브 디케이를 하게 되는 피션 프래그먼트들이 나와서 걔들이 계속 이제 버티면서 열을 낸다는 거지. 방사 분결을 하면서. 아까 그 168 MeV 기억나요, 이거?
핵분열하면은 인스턴트하게 나오는 에너지는 이거하고 즉발 중성자하고 그다음에 즉발 감마선 정도를 더하면은 한 180, 190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한 10매부 정도는 이제 딴 걸로 나온다는 거지. 그러면 200에서 10매부 하면 5%잖아요. 그러니까 이 출력이 여기까지 내려가는데 그 이상은 안 내려가는 거지. 자, 아무튼 그래서 이 차트 오브 뉴클라이드를 보고 이 분열하는 게 얘다라는 걸 알면 이 결국 N하고 Z의 레이시오가 프로톤 넘버가 올라갈 때마다 이렇게 이쪽으로 이렇게 굽어서 좀 더 뉴트론 리치하게 되기 때문에 거기서 이걸 이렇게 이어서 여기에 떨어지게 되면 라디오 액티브 디케이가 계속 나게 된다. 거기서 나오는 에너지가 많은 원자력 사고의 어떤 가장 핵심적인 원인이 된다. 그거를 말씀드리려고 이 표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학생들이 이거를 명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좀 나쁘게 단편적으로 해결로 때문입니다. 해결로 특성 때문에 우리가 딜해야 되는 문제가 하나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뭐 어떤 원자력의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고 모든 공학 시스템은 그런 거예요. 그런 문제를 다 가지고 있고 그거를 해결을 하면 되는 겁니다. 네. 자, 그러고요. 우라늄 빌드업 앤 디케이 체인에서 밑에 제가 액티베이션 프로덕트하고 마이너 액티나이드, 에이지 액티나이드 하는데 지금까지는 뭔 얘기했어요? 핵 분열 나면 어떻게 되는지, 찢어진 게 어떻게 되는지 얘기했죠. 그럼 이제 안 찢어지면 어떻게 되냐는 거야, 안 찢어지면. 안 찢어지는 애들도 많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천연 우라늄을 우리가 농축을 좀 해가지고 원자로에 집어넣습니다. 우라늄 238이 못해도 한 90, 한 5% 정도 될 거고, 우라늄 235가 뭐 한 3 내지 5% 정도 될 거고, 우라늄 234는 뭐 0.005% 내외가 되겠죠. 농축 과정을 거치게 되면은 우라늄 234의 양도 좀 변합니다. 네, 거기까지 설명할 시간은 없고요. 자, 그래서 이 우라늄 235를 기준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우라늄 235가 원래 이제 중성자 하나 먹으면 보통은 우리가 핵 분열을 할 걸 기대하지만 실제로는 한 15%쯤이었나 17%쯤이었나 이 먹고서 핵 분열을 안 합니다. 안 하고 어떻게 되냐면 감마선을 내고 그냥 이렇게 복합핵으로 안정화가 돼요. 근데 그럼 이제 원자로 안에 우라늄 236이 많이 생겨 있을 거 아니에요? 이 핵분열이 진행되면서, 그죠? 핵분열이 진행되는 동안에 핵분열을 안 하면서 계속 우라늄 236이 쌓일 거 아닙니까? 우라늄 236이 중성자를 또 먹을 수 있어요. 또 먹고 또 라디에이티브 캡처를 잘합니다. 왜냐하면 얘는 지금 이분 넘버기 때문에 우라늄 236은 핵분열을 잘 안 해요. 그래서 대부분 우라늄 237이 될 겁니다. 우라늄 237은 베타 마이너스 디케이를 합니다. 제가 여기 뭐 하프라이프 일부러 안 썼는데 논의를 간단하게 하려고 우라늄 237의 하프라이프가 극히 짧으면 우라늄 237이 다 베타 마이너스 디케이를 할 거고 우라늄 237의 하프라이프가 좀 길다 그러면 얘가 하나 더 먹고 우라늄 238이 뭐 될 수도 있긴 하겠죠. 자, 아무튼 그래서 대부분이 베타 마이너스 디케이를 한다고 생각을 합시다. 그러면 넵투늄이 됩니다. 자, 넵투늄이 중성자를 하나 또 먹고 핵분열을 안 하면 넵투늄 238이 되고 그러면 또 자동으로 반감기를 지나가면서 베타 마이너스 디케이가 돼서 플루토늄 238이 됩니다. 플루토늄 238은 알파 파티클 에미터입니다. 알파 파티클 에미터들은 기본적으로 뜨겁다라는 특징이 있죠. 자체 발광 블링블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얘가 방사분계를 해가지고 열을 낼 테니 플루토늄을 많이 모아갖고 뭉쳐 놓으시면 벌겋게 빛나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저도 본 적은 없어요, 실제로. 사진만 봤는데. 아무튼 알파 에미터입니다. 그래서 얘를 갖고 뭐 만드냐면 RTG 만듭니다, RTG. 방사선 에너지, 방사분계 에너지를 가지고 그거를 이제 열이 나잖아요. 그 열로 이제 열전지, 제너레이터입니다, 제너레이터. 서멀 제너레이터. 뭐 라디오 액티브 서멀 제너레이터 뭐 정확한 그 단어는 제가 모르겠어요. 근데 RTG는 우주 개발할 때 씁니다. 이 화성, 목성 이렇게 태양에서 멀어질수록 태양광 패널이 별로 기능을 못해요. 그러니까 우주에서조차도 태양광 패널은 굉장히 뭔가 좀 그렇습니다. 네, 레이지해. 그래서 태양광 패널로 할 수 없는 어떤 파워풀한 작업을 우주에서 그런 오퍼레이션 해야 될 때 RTG가 필수예요. RTG가 필수고 그래서 RTG 방사능으로 우주 탐사를 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RTG로도 안 되는 그 킬로와트급의 그런 힘이 필요할 때는 원자로를 그냥 아예 우주에 쏴요. 원자로를 우주선에 장착을 해서 우주에 보냅니다. 그래서 킬로파워 프로젝트라고 뭐 이 킬로파워급의 원자로를 가지고 뭐 우주에서 뭘 더 하겠다 그런 것들이 지금 미국에서 진행 중이에요. 자, 그래서 우라늄 238, 플루토늄 238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렸는데 이 플루토늄 238이 뭐에 좋냐면은 non 프로리퍼레이션에 좋습니다.
플루토늄 239가 원자폭탄 원료거든요. 플루토늄 239가 원자폭탄 원료인데 얘가 많이 들어있으면은 이게 쉽게 말해서 플루토늄탄이 유폭이 돼요. 유폭. 열이 나기 때문에 이게 플루토늄이 뭐 열팽창도 할 거고 그래서 이 폭탄으로서 기능을 할 수가 없어. 플루토늄 238이 많이 섞여 있는 플루토늄은 원자폭탄 원료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플루토늄 238 비율이 80%가 넘으면은 이거는 연구 목적으로도 그냥 쓰게 허용을 해줘요. 허용을 해주는데 플루토늄 같은 경우에는 케미컬 톡식시티가 그러니까 뭐 핵분열 이런 거와 관계없고 그냥 화학적으로도 인체에 굉장히 유해하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서 써야 됩니다. 그게 제가 제 실험실에 플루토늄 안 가져오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예요. 학생들 건강을 염려를 해서 지금 이 우라늄 238이 주인 디플리티드 우라늄을 쓰고 있는데 우라늄 235가 약간 들어있고요. 이거는 솔직히 말하면 그냥 돌멩이 돌멩이. 돌멩이고 뭐 예, 이거 그냥 돌멩이입니다. 돌멩이고 약간 무거운 돌멩이. 그렇지만 플루토늄은 이건 조크가 아닙니다. 이건 농담이 아니에요. 그래서 플루토늄은 그렇게 쉽게 생각할 문제는 아닙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우리나라에서 플루토늄 갖고 뭐 하는 데가 아마 한 군데도 없을 거예요. 그게 한국의 현실이죠. 자, 그래서 우라늄 235가 플루토늄 238 생산으로 이어지고 이것은 핵비 확산성에 좋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농축 우라늄, 특히 뭐 저농축 우라늄을 해결료로 쓰는 원자로에서 그 사용 후 해결료는 원자폭탄 생산에 부적절합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원자로의 대부분이 저농축 우라늄을 해결료로 쓰죠. 그러니까 거기서 나온 플루토늄은 사실은 원자폭탄 만드는 데는 굉장히 부적절한 원료입니다. 만들 수 있는지조차도 제가 잘 모르겠어요. 아마 안 될 것 같은데. 예. 뭐 비용을 아주 많이 들이면 가능은 하겠죠. 기간도 아주 오래 걸릴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그 우라늄 238 얘기를 해봅시다. 우라늄 238은 사실은 해결료의 거의 대부분입니다. 못해도 95% 이상이잖아요. 그래서 이 238이 중요한데 우라늄 238이 중성자를 하나를 먹고 라디에이티브 캡처를 한 다음에 베타 디케이를 두 번 하면 플루토늄 239가 생깁니다. 이게 이제 플루토늄 탄의 원료 생산하는 그 원리죠, 원리. 그런데 우라늄 238이 엔투엔드 리액션을 할 수도 있어요. 중성자를 하나 먹었는데 중성자를 두 개를 뱉는 거지. 이제 이런 걸 보통 그 지금 중성자가 사실상 하나 튀어나온 꼴이잖아요. 이런 걸 뭐 파티클 에미션 리액션 이렇게 구별하는데 대부분의 반응이 엔도소믹입니다. 엔도소믹이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에너지를 많이 줘야 일어나는 반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우라늄 238이 흡수한 중성자가 패스트 뉴트론이어야 가능한 겁니다. 굉장히 에너지를 많이 들고 들어간 중성자가 이렇게 들어가 가지고 쉽게 말해서 뜨거운 중성자를 삼켰으니 이거를 얘가 못 삼키고 뱉는 거지. 근데 뱉을 때 덤으로 중성자 하나 더 뱉는 거야. 예. 그런데 걱정할 필요는 없죠. 그래봤자 뭐 어떻게 플루토늄 238 형성이 될 뿐입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폭탄 만드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중요하겠지. 처음에 이 타겟을 우라늄 235를 되게 뺀 디플리티드 타겟을 넣어가지고 여기다 중성자를 쬐면 사람들은 뭘 기대했겠어요? 퓨어한 플루토늄이 생길 걸 기대했을 거 아니야. 근데 현실은 뭐야? 그렇지 않았지. 엔투엔드 리액션이 나가지고 이 우라늄 238이 상당한 양이 있을 테니까 이 플루토늄 238도 상당한 양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불순물은 항상 생기더라. 그래서 플루토늄 탄은 플루토늄 239가 잘해야 뭐 93% 정도고 나머지 한 7% 이하가 뭔가 다른 것이 들어있는데 그 중에 많은 포션이 플루토늄 238입니다. 그래서 플루토늄 탄은 동위원소적으로 순수한 플루토늄 239가 들어가는 경우는 제가 아는 한은 없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우라늄 235 탄도 사실은 비슷해요. 네, 얘도 뭐 우라늄 235 농축도를 뭐 90 몇 %까지 끌어올리고 하는데 실제로 처음 그 일본에 떨어진 원자탄들은 농축도가 막 87%밖에 안 되는 것도 섞여 있고 그랬습니다. 뭐 그때는 상황이 급했을 테니까. 자, 그래서 요점은 뭐다? 우리가 넣는 건 우라늄인데 얘네가 핵 분열만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넵투늄이나 플루토늄 동위원소가 많이 생기고 더 나아가서 아메리슘이나 그거보다 더 높은 원자 번호의 그런 액티베이션 프로덕트도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자, 피시언 프로덕트는 한국말로 핵 분열 생성물인데요. 액티베이션 프로덕트는 뭐라고 하는지 제가 까먹었네요. 액티베이션 프로덕트. 네. 아무튼 네, 중성자를 먹고 핵 분열을 안 한 애들. 자, 그래서 피션 프로덕트와 액티베이션 프로덕트 해결료 안에는 두 종류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다양한 원소가 생긴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 네, 자체로 그냥 주기율표에 가까워지는 그런 해결료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설명 안 했구나. 그 메이저 악티나이드는요 우라늄하고 플루토늄을 말하는 겁니다. 해결료 안에 제일 많잖아요, 우라늄하고 플루토늄. 그래서 그걸 보통 메이저 악티나이드라고 하고 그런 거 아닌 애들, 그러니까 우리가 일부러 넣지는 않는 애들, 걔들을 마이너 악티나이드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뭐 이거는 쉽고
생각보다 이런 간단한 용어도 안 가르쳐 드리면은 모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자, 그렇습니다. 여기 세큘라 이퀄리브리움도 얘기 안 했네요. 우라늄 234는 반감기가 상대적으로 되게 짧기 때문에 아마 지구가 생길 때 그 우라늄 안에 있었던 우라늄 234는 다 방사분계에서 없어졌고요. 없어졌고, 이 우라늄 238이 알파 디케이 다음에 베타 디케이 두 번 하면은 우라늄 234가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얘가 반감기가 되게 길기 때문에 세큘라 이퀄리브리움을 이뤄요. 그러니까 반감기가 긴 애가 약간씩 방사분계에서 요걸로 들어가는데 얘는 반감기가 빨라서 이렇게 사라지는데 그 사이에 이렇게 딜레이 돼서 쌓여 있는 양이 항상 같은 양이 있게 되거든요. 그게 우라늄 234가 천연 우라늄 안에서 0.005% 정도 발견되는 이유입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제가 여기 그 CF로 갔다가 이거 설명을 해놨는데 이거 진짜 제발 꼭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세요. 이 표. 예. 세큘라 이퀄리브리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라늄 238이 알파 디켈해서 토륨 234가 되죠. 토륨 234가 반감기가 24일밖에 안 돼요. 베타마이너스 디케이 해가지고 이제 프로탁티늄이 됐다가 프로탁티늄은 지금 뭐 1분 몇 초입니까? 뭐 한 70초, 80초 되겠네요. 7, 80초 지나면은 우라늄 234가 됩니다. 우라늄 234는 또 이 반감기가 꽤 길어요. 0.24니까 한 얼마입니까? 24만 년? 24만 년이 꽤 길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좀 요 부분에 대해서만 저는 말씀드린 거고 이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또 알파 디케이 하면 또륨 됐다가 라돈 됐다가 라듐 됐다가 라돈 됐다가 우리가 싫어하는 거 요거죠, 요거. 라돈 222, 반감기 3.82. 이 우라늄 광산에 있는 우라늄의 99점 몇 퍼센트가 우라늄 238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라돈 가스가 있죠. 그래서 이제 우라늄 광산에서 일하는 광부들이 라돈 가스에 노출이 되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우리가 나중에 인시추 리칭법이라고 보통 이제 ISL 그냥 이렇게 쓰거든요. 인시추 리칭. 인시추 리칭법이라고 사람을 지하에 안 내려보내고 그 물에다가 약간 이 옥시단트를 타서 약간 산성을 만들어 가지고 펌프로 갖다가 이렇게 돌을 녹여요. 녹여갖고 우라늄을 이온 형태로 그냥 바로 회수하거든. 그래서 제가 원자력을 지지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 지지하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 지하에 내려가서 석탄 캐는 사람들을 없앨 수 있는 거잖아. 지하에 내려가서 우라늄 캘 필요 없는 거고. 그냥 인시추 리칭하면 사람이 지하에 안 내려가고 엄청난 밀도의 강력한 에너지 소스를 그냥 얻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훨씬 사람이 덜 죽습니다. 이게 지하에 내려가가지고 석탄 캐고 이게 참 21세기에 그죠? 자, 아무튼 그래서 라돈이 있긴 하지만 요즘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라늄의 거의 전량에 가깝게를 다 인시추 리칭으로 캐고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게 폴로늄이 되고, 자, 이제 마리킬이 생각나네요. 그 다음에 납이 됩니다. 납이 또 비스무트가 됐다가, 다시 폴로늄이 됐다가, 또 납이 됐다가, 비스무트가 됐다가, 폴로늄이 됐다가, 납이 됐다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종착역은 납 206번이 되겠네요. 지구상에 있는 많은 납이 사실은 우라늄이었었겠죠, 예전에는. 납하고 우라늄은 겉으로 보면 구별이 안 될 정도로 비슷합니다. 근데 눌러보면 알 수 있어요. 납은 무르죠? 우라늄은 딱딱합니다. 네, 엄청 딱딱해요. 자, 디크리징 에니치먼트 U235 오브 타임. 이게 반감기 차이 때문에 그래요. 우라늄 235는 반감기가 7억 년밖에 안 되고 238은 반감기가 45억 년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라늄을 캐면 거기에 이제 우라늄 238이 많이 들어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우라늄 235도 이 디케이 체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알파 해서 뭐 또륨 갔다가 뭐 프로탁티늄 갔다가 이렇게 악티늄 갔다가 뭐 프랑슘, 또륨, 뭐 라듐, 라돈, 다 폴로늄 비슷해요. 이게 질량수가 좀 다르지. 그리고 비스무트, 뭐 탈륨, 폴로늄, 그다음에 결국 얘도 납으로 갑니다. 그래서 우라늄의 운명은 납이다. 그렇게 된다는 거. 자, 그래서 뭐 참고로 말씀드렸고 이런 그림이나 이런 DK 뭐 그 포뮬라에 좀 익숙해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기 제가 링크도 넣어놨어요. 제발 가서 좀 보시라고. 자, 그 다음에는 또륨 빌드업하고 디케이션입니다. 토륨도 자꾸 누군가는 이게 아주 좋은 해결료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참 힘든데, 뭐 이론상 좋은 해결료겠죠. 근데 자, 봅시다. 하이 어번던스. 지구적으로 봤을 때 토륨이 좀 많아요. 얼마 많냐? 우라늄의 4배가 있습니다. 뭐 많긴 많지. 그래서 어디 있습니까? 인디아, 차이나. 제가 여기서 벌써 공부하기 싫지 않아요? 그죠?
자, 오스트레일리아,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터키, 노르웨이 이런 데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뭐 상대적으로 언바이어스드라는데 우리나라에는 제가 알기로 토륨 광산은 발견된 바가 없는 걸로 알고 있을 수도 있긴 하겠지만 뭐 제가 다 아는 건 아니니까. 우라늄 광산은 발견된 적이 있는데 대전에 있어요, 대전에. 그래서 사람들이 채굴 반대해가지고 못 캐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나라에 우라늄 많습니다. 캘 수가 없을 뿐이지. 자, 그래서 어차피 다 돈 주고 사와야 돼요. 그래서 이 토륨을 쓰는 원자로 노형은 주로 인도가 관심이 많아요, 인도가. 인도가 자기들이 토륨이 많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안 되나 관심이 많고, 뭐 관련된 원자로도 하나 짓는 걸로 알고 있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토륨이 좋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뭘 주장하냐면은, 플루토늄이 안 생긴다고 주장을 해요. 이게 자, 봐봐요. 여기 보면 우라늄 238 있죠. 이걸 저는 뭐라고 부르냐면, 원 뉴트론 어웨이라고 부릅니다. 우라늄은 플루토늄 239로부터 원 뉴트론 어웨이인 거예요. 중성자 하나만큼 떨어져 있어. 토륨은 매니 뉴트론 어웨이죠. 플루토늄 239를 만들자 그러면은 중성자 7개를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230이니까 7개를 먹어야 239가 되잖아. 그러니까 세븐 뉴트론 어웨이인 거야. 근데 하나를 지날 때마다 시그마 A에서 시그마 F를 빼줘야 되거든요. 확률이라는 게. 먹을 확률과 핵분열할 확률. 핵분열 하면 없어지니까 핵분열 안 해야 되잖아. 그죠? 우리가 이걸 시그마 이제 감마로 그냥 쓰죠. 여기 N감마 리액션에 대한 확률이라고 쳐서 라디에이티브 캡처 확률을 이제 해야 되는데 그거를 7단계를 지나와야 돼요. 되겠습니까? 플루토늄 안 생기죠. 그러니까 플루토늄이 안 생기니까 핵 비확산성이 좋다. 그래서 최고의 핵연료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시작을 하시는데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왜? 우라늄 233으로 얼마든지 원자폭탄을 만들 수 있고 똑같이 원 뉴트론 어웨이입니다. 아시겠죠? 네. 심지어 세퍼레이션도 더 쉬워요. 세퍼레이션도. 왜 쉽냐면은 토륨이 이 N감마 한 번 하면은 233이 돼서 베타 마이너스 디케이를 한 번 하면은 이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이게 뭐였죠? PA가 프로탁티늄인가? 프로탁티늄이 나오잖아. 이 프로탁티늄하고 토륨하고는 케미스트리가 다르겠죠. 원소가 다르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냥 분리할 수 있어. 분리한 다음에 프로탁티늄이 제가 알기로 이 베타마이너스 디케이가 반감기가 한 12시간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중성자 하나 주워서 이거 많이 만든 다음에 얘 분리하고 그냥 12시간 냅두면 그 중에 절반이 우라늄 233이에요. 그럼 12시간 곱하기 10번 하면 120시간. 대충 한 5일. 5일 기다리면 어떻게 됩니까? 2분의 1, 2분의 1 계속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뭐 거의 90 몇 퍼센트가 다 이제 우라늄 233인 그런 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2분의 1에 10승. 그럼 이게 1024분의 1. 그럼 뭐 어떻게 됩니까? 99.99% 우라늄 233이네. 다른 불순물 좀 있으니까 그거보다는 순도가 낮겠지만 아주 순수한 우라늄 233 만드는데 아주 편리하다는 거지. 반감기와 생성되는 물질이나 이런 것들이. 플루토늄 안 만들어진다고 해서 핵비확산성이 좋은 거 아니에요. 우라늄 233도 똑같이 스페셜 뉴클리어 머티리얼로 IAEA에서 규제를 하고 있고 원자폭탄의 원료로 인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네. 자, 그다음에 레스 롱 하프라이프 뉴클라이드 뭐 레스 톡식 UNF에서 이거는 거의 뭐 팩트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만들어지는 뭐 액티베이션 프로덕트, 피션 프로덕트 이런 것들이 그 좀 반감기가 짧은 편인 게 많은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사용 후 해결료가 흔히 30만 년 동안 유해하다. 그 방사능 레벨이 천연 우라늄보다 높다 얘기하는데 그 대부분의 이유는 피션 프로덕트보다는 이 마이너 악티나이드들 때문입니다. 피션 프로덕트들은 대체로 한 300년 정도면 다 고 어웨이 해요. 고 어웨이 하는데 마이너 악티나이드들은 달라요. 네, 몇십만 년을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토륨 해결로가 약간의 어떤 플러스 알파는 있다는 거지. 근데 토륨은 문제가 뭐냐면 토륨은 100% 232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참고로 이건 문제가 아니라 되게 좋습니다. 피션 챔버 만들 때 되게 좋아요, 재료가. 예. 왜냐면은 이게 이분 넘버인 동위원소 하나로 구성되어 있어가지고 이게 100% 순물질이잖아요, 아이소토픽하게. 그래서 굉장히 좋습니다, 라디에이션 디텍터 만들 때. 근데 아무튼 이거를 핵분열 시키려는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오드 넘버가 아니죠. 그러니까 얘는 다이렉트로 핵분열을 안 해. 얘를 해결료로 쓰려면 인시추로 브리딩을 해서 우라늄 233을 만들어서 우라늄 233을 분열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거 말고도 뭐 탈륨 208 형성이나 이런 것도 있고 작업 중에 방사능 그
작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약간 방사능을 좀 더 많이 맞아야 되는 그런 이유가 있고 한데 거기까지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토리움 빌드업하고 DKCN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렸는데 아, 요점은 그겁니다. 속지 마시라. 누가 토리움을 좋은 퓨얼이라고 말하거든 귀담아 듣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토리움 퓨얼은 별로 그렇게 메릿이 없어요. 네. 자, 그래서 지금 뭐 상당히 많은 얘기를 했는데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뉴클리어 퓨얼, The Core of Man-Made Nuclear Power Plant 여기서부터 얘기를 시작하겠습니다.